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2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폐기물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의 가장 적절한 개념은 폐기물의 재질이나 물리, 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 처리를 통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갈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네모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용어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재활용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재활용이 가번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로부터 딱딱한 물질을 선별하는 데 사용하는 선별분류법으로 경사진 컨베이어를 통해 폐기물을 주입시켜 천천히 회전하는 드럼 위에 떨어뜨려서 분류하는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이라는 것은 뭐죠? 퇴비입니다. 퇴비. 자, 그리고 딱딱한 물질을 선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퇴비 속에서 돌멩이나 유리, 자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퇴비로부터 유리 조각이나 돌멩이를 우리가 선별하는 방법을 세카트라고 하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 상당히 자주 문제가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전가율을 보이는 것은 폐유가 아니고 건설 폐기물입니다. 건설 폐기물. 자, 이 문제도 지금 3번 문제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잘 숙지하세요. 다음에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의 한 종류이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있는데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입니다. 다음에 일반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무기물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 지정 폐기물 중에서 그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폐산과 폐알칼리. 맞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인력 선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력 선별이라는 것은 사람이 선별하는 것을 뜻해요. 그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한쪽에서도 되고 양쪽에 있어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손으로 선별한다고 해서 수선별이라고도 합니다. 자, 가번 사람의 손을 통해서 수동 선별이다. 맞습니다. 다음은 컨베이어 벨트의 한쪽 또는 양쪽에서 사람이 서서 선별하죠. 다음은 기계적인 선별보다 자금량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다음에 대신에 선별에서 정확도가 어때요? 기계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폭발 가능한 물질을 분류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죠. 따라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네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 양이 2000m의 삼성이며 밀도는 0.95톤/m의 삼성, 적재 용량이 20톤의 트럭이 있다면 운반하는 데 몇 대의 트럭이 필요한가? 자, 지금 한 대에 해당하는 적재 용량의 트럭이 20톤이에요. 그러면 쓰레기의 발생량을 톤으로 우리가 나타내주면 되겠죠? 따라서 쓰레기 양이 지금 2000m의 삼성이에요. 미터의 삼성을 톤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밀도를 이용해 주죠. 따라서 지금 쓰레기의 양 2000m의 삼성에 쓰레기의 밀도 0.95톤/m의 삼성을 곱하면 단위가 미터의 삼성이 없어지고 톤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대의 적재 용량이 20톤이 되니까 톤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동차의 대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수나 개수를 계산했을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시켜서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올림이라는 것은 숫자 1 이상의 숫자가 있으면 한 자리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함수율이 95%의 설러지를 함수율이 80%인 설러지로 만들려면 설러지 1톤당 증발시켜야 하는 수분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은 증발을 시켜서 설러지를 처리합니다. 그죠? 따라서 함수율이 95%가 P1, 그리고 함수율이 80%가 P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설러지 1톤당이라고 그랬으니까 1톤이 W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발시켜야 되는 수분의 양이라는 것은 증발시키기 전에 설러지 W1에서 증발시킨 후에 설러지 W2의 값을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설러지 공식을 이용을 해서 W2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설러지 공식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W1이 1톤이니까 1000kg,
P1이 95%, 그리고 P2가 80%. 따라서 W2를 계산을 하게 되면 250kg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발시키기 전에 슬러지 양이 1000이었어요. 그럼 정발 후에 슬러지 양이 250이었어요. 그럼 그 차만큼 수분이 정발됐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정발되는 수분량은 750kg으로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면 분뇨를 현미성 소화 공법으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부피는 분뇨 투입량의 약 8배라고 한다. 분뇨를 500kl per day씩 처리하는 소화조에서 소화시설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24시간 균등 연소시켰을 때 시간당 발생되는 kcal per hour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메탄가스의 발열량이 5500kcal per m의 삼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발열량을 계산을 하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하루에 슬러지량이 얼마예요? 500kl. 500kl라는 것은 미터의 삼성과 동일해요. 그러면 지금 가스는 투입량의 8배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발생하는 메탄은 1미터의 삼성당 5500kcal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단위가 정리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kcal per day. 그리고 하루에 가동시간은 24시간. 따라서 day 없어지면 전체적으로 남는 단위가 kcal per hour라는 단위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를 환산을 하면서 풀이를 하는 문제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8번 폐기물의 밀도가 0.45톤 per m의 삼성인 것을 압축기로 압축해서 0.75톤 per m의 삼성으로 하였을 때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부피 감소율을 계산했을 때 부피가 나와 있으면 1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 여기서 V2는 우리가 압축 후의 부피, V1은 압축 전의 부피예요. 자, 반면에 질량으로 나와 있으면 1 W1 나누기 W2 곱하기 100을 하셔도 돼요. 그럼 W1이라는 것은 압축 전, 그리고 W2는 압축 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톤으로 나와 있으니까, 질량으로 나와 있으니까 압축 전, 압축 후. 그래서 압축 전이 W1, 압축 후가 W2가 되는 거죠. 따라서 1 W1이 0.45톤 per m의 삼성, 그리고 W2가 0.75톤 per m의 삼성이에요.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40%.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 감소율을 계산을 했을 때 이 두 가지식 중에 한 개를 쓰면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압축 전, 압축 후처럼 부피로 나와 있든지 아니면 질량으로 나와 있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로 시험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부피로 나오는 경우, 질량으로 나오는 경우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돼.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시면 쓰레기 수거 노선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상당히 자주 나오죠. 수거 노선 설정입니다. 출발점은 차고와 가까운 곳으로 한다. 답은 언덕 지역의 경우에서 내려가면서 수거하죠. 발생량이 많은 곳은 하루 중에서 가장 나중에 수거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수거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중에서 포장 폐기물의 감량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번에 포장지에 무료 제공, 포장지를 무료 제공하게 되면 포장지가 남용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료 제공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음에 상품의 포장 공간의 비율의 감소와 맞습니다. 다음에 백화점 자체 봉투 사용을 억제를 시켜야 되겠죠? 백화점에서 구매 직후에 상품 급포장 벗기기를 우리가 장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대부분의 포장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명절 선물이나 어떤 날의 선물을 줬을 때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그 마크가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내용물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물을 보고 받아야 되는 건데, 그죠? 따라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서는 포장재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전체적인 국민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바르게 된 설명은 4번이에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운송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만히 파이프라인 수송은 폐기물의 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서 현실성이 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가장 적합한 게 파이프라인 방식입니다.
답은 모노레일 수송은 가설이 곤란하고 설치비가 고가이다. 아무래도 선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답은 컨베이어 수송은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사용 후에 세정에 많은 물을 사용해야 된다. 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컨베이어 수송이라는 것은 지하에 우리가 설치를 하죠. 자, 그리고 하수도망처럼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송망을 하수도 시설처럼 해서 각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우리가 최종 처분장까지 처리하는 시설을 컨베이어 수송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파이프라인 수송은 장거리 이송이 곤란하죠. 그래서 단거리 이송에 적합하고 투입구를 이용한 범죄나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연소 시 저위 발열량과 고위 발열량의 차이를 결정짓는 물질은, 자, 우리가 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총 발열량을 고위 발열량이라고 그래요. 그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잡열을 제외시켜 준 값을 저위 발열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 발열량은 저위 발열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소각로를 설계했을 때 기준을 잡는 발열량도 실제 발열량이 되는 저위 발열량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물이죠, 물. 수분의 정발 잡열이니까 수분이 물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적환장을 이용한 수집 수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적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러면 소형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거해서 대형 차량에 적환 후에 수송하는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다만 처리장이 원거리라는 것은 멀리 있다는 거죠. 원거리에 위치할 경우에 적환장을 설치한다. 다만 적환장은 수송 차량에 싣는 방식에 따라서 직접 투하식 그리고 간접 투하식으로 구별되지 않죠. 자, 적환장이라는 것은 적재 방식입니다. 적재 방식에 따라서 직접 투하식, 그리고 저장 투하식, 그리고 직접 저장 결합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어요. 답은 적환장 설치 장소는 쓰레기 발생 지역의 무게 중심에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적환장도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14번 발열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우리나라 소각로의 설계 시 이용되는 열량은 실제 사용되는 열량이 되는 저위 발열량. 자, 그리고 답은 수분을 50% 이상 함유하는 쓰레기는 3성분 조성비를 바탕으로 발열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답은 폐기물의 가연분, 수분, 회분의 조성비로 저위 발열량을 추정할 수 있다. 답은 듀령 공식에 의해서 발열량 계산은 화학적 원소 분석을 기초로 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듀령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발열량을 계산했을 때는 어떤 발열량을 계산하나요? 그렇죠.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죠. 자,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나번. 그래서 굳이 3성분 조성비를 바탕으로 발열량을 측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5번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조사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조사 방법과 예측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가번에 적재 차량 계수 분석법, 나번에 직접 개건법, 다번에 물질 수집법, 나번에 경량법. 여기서 경량법이라는 것은 뭐죠? 예측 방법이죠. 그죠? 자, 따라서 예측 방법의 종류에는 다중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이 있고, 조사 방법에서는 물질 수집법, 직접 개건법, 적재 차량 계수법, 통계조사법이 있어요. 따라서 암기법은 예측법은 다중이 동적으로 경량을 파악하고, 자, 여기서는 다중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 그리고 조사는 물질을 직접 적재한 통계로 한다. 따라서 물질 수집법, 그리고 직접 개건법, 그리고 적재는 적재 차량 계수법, 통계는 통계조사법.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사 방법과 그리고 예측 방법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풀어본 것처럼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수거 방법 중에서 수거 효율이 가장 높은 방법은 어느 것인가? 수거 효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MHT의 값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타종 수거가 가장 MHT의 값이 작죠. 수거 효율이 가장 높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발생량의 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물질수지법은 일반적인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추산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물질수지법 같은 경우에서는 생활 폐기물이 아니고 우리가 주로 사업장 폐기물의 양을 추산했을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이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가번의 적재 차량 계수 분석법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지역의 폐기물 수거, 운반 차량의 대수를 조사해서 이 결과를 밀도를 이용해서 질량으로 환산하는 방법. 가번의 직접 계근법은 비교적 정확한 폐기물의 발생량을 파악할 수 있다. 가번의 직접 계근법은 적재 차량 계수 분석에 비해서 자금량이 많고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물질수지법은 산업 폐기물을 추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비화 과정의 초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생물은 어느 것인가?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죠. 그래서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게 펀자이라는 곰팡이입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운송을 돕기 위해서 압축할 때 부피 감소율이 45%였다. 압축비는 얼마인가? 부피 감소율이 주어졌을 때 압축비 구하는 공식은 자 보시다시피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에요. 그럼 이 부피 감소율이 지금 45%라고 그랬으니까 45%를 대입하면 1.8이죠. 아주 간단하게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0번 도시 폐기물 중에서 비가연성 부분이 중량비로 40%를 차지하였다. 밀도가 350kg/m의 삼성인 쓰레기 8m의 삼성이 있을 때 가연성 물질의 양은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죠. 쓰레기가 8m의 삼성이 있는데 여기서 가연성 물질을 계산하는 소리야. 근데 가연성 물질의 단위가 톤이에요. 그럼 미터의 삼성을 뭘로 바꿔줘야 되죠? 톤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밀도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연성 물질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는데 지금 쓰레기가 8m의 삼성이에요. 그럼 여기 밀도를 곱하세요. 자, 밀도가 350kg/m의 삼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킬로그램이 톤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아예 톤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0.35 톤/m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톤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비가연성 물질이 40%예요. 그러면 비가연성은 타지 않는 성분이죠. 그럼 가연성 물질은 얼마냐?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가연성 물질이니까. 그럼 가연성 물질은 60%가 되는 거죠. 따라서 0.6을 곱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 값 대신에 1-0.4를 해서 곱해줘도 돼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1.68 톤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과목 폐기물 처리 기술입니다. 폐기물을 수평으로 고르게 깔고 압축하면서 폐기물층과 복토층을 교대로 쌓는 방식.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매립을 시켜요. 그러면 폐기물 넣고 복토하고 폐기물 넣고 복토하고 폐기물 넣고 복토하고 어떤 방법이죠? 샌드위치 공법. 그죠? 샌드위치 공법이니까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호기성 대비화 4단계에 따라 온도 변화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네 가지에서 온도 변화는 가장 먼저 중온부터 시작합니다. 중온. 자, 그리고 중온에서 고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냉각 단계를 거쳐서 숙성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번이 정답. 이 내용은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23번에 보시면 유해 폐기물의 고형화 처리 중에서 무기적 고형화에 비해서 유기적 고형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기적 고형화의 특징입니다. 갑은 수밀성이 크며 처리 비용이 고가이다. 나번에 미생물이나 자외선에 대한 안정성이 어때요? 유기물은 분해가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자외선 차단에 대한 안정성이 약한 게 단점이죠. 그래서 강하다가 아니고 약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음번에 보시게 되면 방사선 폐기물 처리에 많이 적용한다. 다음번에 최종 고화체의 최적 증가가 다양하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면 유해 폐기물을 고화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유기중합체에 대한 설명이다. 단점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고형 성분만 처리 가능하다. 가번의 최종 처리 시 2차 용기에 넣어서 매립하여야 한다.
답안은 중압에 사용되는 촉매 중에서 부식성이 있고 특별한 혼합장치와 용기 라이너가 필요하다. 답안은 혼합률이 높고 고온 공정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기중합체를 썼을 때 혼합률이 높은 게 아니고 혼합률이 낮아요. 그리고 저온이 아니고 고온이 아니고 저온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5번에 보시면 지하수 중에서 에틸벤젠을 탈기 충전법으로 제거하고자 한다. 공기를 주입을 하는 충전법. 지하수량이 5L/s, 공기 공급량이 100L/s일 때 에틸벤젠의 무차원 hen리 상수 값이 0.3이라면 탈기 계수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탈기 계수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지금 공기 공급량에서 지하수량을 나눠줘요. 자, 지하수량을 나눠준 다음에 hen리 상수 값을 곱해주면 그 값이 바로 탈기 계수가 됩니다. 따라서 공기 공급량이 100L/s 그리고 지하수량이 5L/s 그래서 100L/s에서 5L/s를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hen리 상수 0.3을 곱하면 탈기 계수는 6이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SRF를 소각로에서 사용 시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SRF라는 것은 탈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화 연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답안에 시설비가 고가이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답안에 연료 공급의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답안에 염소 함량 및 연소 먼지 문제는 거의 없지만 유황 함량이 많아서 황산화물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연성 폐기물 고형화 연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염소 함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 성분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황산화물에 비해서 염소 함량에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답안에 염소 함량이 높을 경우에 소각시설의 부식 발생으로서 수명 단축에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기오염 물질의 지하이동 모델링에 포함되는 주요 인자가 아닌 것은, 자, 답은 유기오염 물질의 분배 계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토양의 수리 전도도 들어가고, 그리고 생물학적 분해 속도가 들어가고, 자, 그리고 토양의 pH와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8번에 보시면 매립가스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메탄과 CO2를 분리해야 한다. 다음 중에서 분리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답은 물리적 흡착에 의한 분리, 답은 막분리에 의한 분리, 답은 화학적 흡착에 의한 분리. 답은 생물학적 분해에 의한 분리. 우리가 생물학적 분해에 의해서 분리를 하려고 하면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CO2와 CH4 같은 경우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분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번. 자, 그럼 우리가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합착법이 있어요. 자, 합착법은 물리화학적 방법이 있고, 그리고 흡수법이 있고, 그리고 막분리법, 그리고 고온이 아니고 저온분리법, 그리고 화학적 전환법,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분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29번 함수율이 95%인 셀러지를 함수율이 70%의 탈수 케이크로 만들었을 경우에 무게 비 탈수 후 나누기 탈수전은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 함수율이 95%라고 하면 처리 전이죠. 자, 그리고 70%라는 것은 처리 후의 함수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셀러지 공식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 자, 지금 탈수 후에서 탈수 전을 우리가 나타내니까 탈수 후가 W2, 탈수 전이 W1이죠. 그래서 W2 나누기 W1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 식 자체를 W2 나누기 W1으로 바꾸면, 자, W2가 위에 있으니까 100-P2가 아래쪽으로 와야 되겠죠? W1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100-P1이 위쪽으로 가야 되겠죠. 왜? 대각선을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P1이라는 값이 지금 95%, P2가 70%를 대입해서 값을 계산하면 6분의 1의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이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위생 매립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량식 매립, 트렌치 공법이라고 그러죠. 도량을 2.5에서 7m 정도의 깊이로 파고 폐기물을 묻은 후에 다시 다지고 흙을 덮은 방법이다. 자, 그리고 나번 평지 매립법은 매립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폐기물을 다진 후에 흙을 덮는 방법이다. 답은 경사식 매립법은 어느 경사면에 폐기물을 쌓은 후에 다지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이다. 답은 도량식 매립법은 매립 후에 흙이 부족하며 지면이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바로 옆에 있는 굴착된 우리가 흙을 사용하기 때문에 흙 자체가 오히려 남는 거죠. 굴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량을 팠을 때 보통 넓이를 20m, 깊이를 10m 정도를 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5에서 7m면 깊이가 10m가 아닌데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스탠다드로 잡는 게 넓이가 20m, 깊이가 10m로 잡는다는 거지, 지금 가번에 대한 설명이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이 설명도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틀린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4개 중에 가장 틀린 거.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 구조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매립 종료 1년 후에 침철수의 BOD가 가장 낮게 유지되는 매립 방법은 어느 것인가? 아무래도 침출수 중에서 BOD의 농도가 가장 낮다는 소리는 분해가 빨라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분해가 가장 빠른 방법이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호기성 방법이 돼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는 호기성 매립이 BOD를 가장 우리가 빨리 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중에서 선별시설의 설치 지침이 틀린 것은, 가번의 선별 라인은 반입 형태, 반입량, 작업 효율 등을 고려해서 계열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남은 입도 선별이나 비중 선별, 금속 선별 등 필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합해서 설치하되 고형 연료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PVC 등을 선별할 수 있다. 맞죠? 답안에 선별된 물질이 후속 공정에 연속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저류시설이라는 것은 보관시설이거든요. 근데 굳이 보관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선별시설은 계절적 변화 등에 관계없이 고형 연료 제품 세조 시 목표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선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따라서 답안이 정답.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육상 매립으로 인한 유역의 변화로 우수의 수로가 영향을 받기 쉽다. 맞죠? 가번의 매립지에서 다량 발생하는 파리의 방제에 살충제를 사용하면 점차 저항성이 생겨서 약재를 변경해야 한다. 답은 쓰레기와 호기성 분해로 생긴 메탄가스 등에 의해서 자연 착화되기 쉽다. 여기서 메탄가스라는 것은 호기성 분해가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발생하는 기체죠? 혐기성 분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 착화라는 것은 뭐냐면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이 붙는 것을 자연 착화라고 그러죠. 답은 쓰레기 부패로 악취가 발생해서 주변 지역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답은, 그래서 호기성이냐 혐기성이냐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항상 해야 됩니다. 폐기물에서는. 34번 차수 설비의 기능과 관계가 없는 것은, 차수 설비라는 것은 물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죠. 가번의 매립지 내의 오수 및 주변 지하수의 유입 방지, 가번의 매립지 주위에 배수공에 의해서 우수 및 지하수 유입 방지, 그리고 우수로 인해서 매립지 내의 바닥 이하로의 침수 방지, 라번 배수공에 의해서 침출수 집수 및 매립지 밖으로의 배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관계가 없는 거. 관계가 없는 거는 답은이죠,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침수 방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이 정답.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침출수하고 지하수를 매립지 내부에 있는 것을 침출수가 매립지에서 빠져나가고 지하수가 매립지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는 시설을 차수설비라고 해요. 따라서 답은.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을 매립 시 덮개 흙으로 덮어야 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그럼 복토의 목적어를 찾는 거죠. 자, 가번
쥐나 파리의 서식체를 없애기 위해서, 유해 해충의 서식체를 없애기 위해서 복토를 하죠. 다음에 CO2 가스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O2 가스가 외부로 방지하는 관계없죠. 기체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제거 장치를 설치를 하죠. 다음에 폐기물이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아서 따라서 나버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CO2나 CH4 같은 경우에서는 그대로 대기 중으로 나가면 우리가 온실가스로 참여하기 때문에 포집을 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36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자, 항상 모든 폐기물은 감량화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매립이 가장 부적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립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바이오가스 생산 처리, 그리고 퇴비화, 그리고 사료화, 유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나번과 다번과 라번이 가장 적합하죠. 반면에 매립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설러지를 건조해서 농토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과기로 원래 설러지의 함수율을 40%로 낮추고자 한다. 여과 속도가 10kg/제곱미터/hr, 여과 면적이 10제곱미터의 조건에서 시간당 탈수 설러지의 발생량은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과 속도라는 것은 고효물의 농도 곱하기 설러지량에서 여과 면적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여과 속도라는 값이 지금 얼마냐면 10kg/제곱미터/h예요. 그래서 이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효물의 농도. 고효물의 농도는 함수율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율이 40%니까 고효물의 값은 몇 퍼센트가 되죠? 40%.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를 ppm으로 바꾸고, 자, ppm이라는 미리그램 per 리터를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바꿀 때, 자, 지금 퍼센트를 ppm으로 바꿀 때 10의 4성, 그리고 ppm을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고칠 때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러면 퍼센트를 바로 바꿀 때는 10의 1성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0%라는 것은 60kg per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농도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설러지량. 지금 문제 조건에서 설러지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면적이 10제곱미터. 따라서 설러지량에 해당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죠? 설러지량이 그대로 대입해서 하면 0.1667 미터의 삼성 per hour가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단위가 여기서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비중량이에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비중이라는 말이나 그램 per 센치의 삼성으로 나와 있으면 비중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비중이 1이라고 하면 비중량은 1000kg per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166.7kg per hour라는 우리가 설러지량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단위를 환산했을 때, 질량과 부피 단위를 환산했을 때는 밀도나 비중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8번, 일일 처리량이 100kL인 분뇨 처리장에서 분뇨를 중온 소화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소화 후의 설러지량은 얼마인가? 투입 분뇨의 함수율은 98%, 그리고 고형물 중에서 유기물의 함량은 70%, 그중에 60%가 액화 및 가스화. 액화 및 가스화가 된다는 소리는 분해가 됐다는 소리겠죠? 소화 설러지의 함수율은 96%, 설러지의 비중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화 후라는 것은 처리 후에 남아있는 유기물과 무기물에서 수분의 양을 우리가 보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값을 나타냈을 때 여기서 킬로리터라는 것은 뭐가 동일하죠? 미터의 삼성과 동일해요. 자, 그래서 VS를 먼저 계산해 보면 100kL니까 100m의 삼성 per day. 자, 이 중에서 고형물의 함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를 이용해서 고형물의 함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함수율이 98%라고 그랬어요. 함수율이 98%니까 고형물은 몇 퍼센트? 2%. 그래서 0.02는 고형물. 이 중에 유기물의 함량이 70%, 그리고 60%가 가스화로 제거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값을 계산하니까 1-0.6을 곱한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FX량은
100m의 삼성 중에서 고형물이 0.0이야. 근데 유기물이 70%니까 무기물은 몇 %가 되는 거죠? 1-0.7 또는 0.3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유기물과 FS량은 0.56 플러스 0.6. 여기에 뭐를 보정하죠? 처리 후의 함수율. 함수율 보정은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따라서 처리 후의 함수율이 96%니까 보정을 하시면 29m의 삼성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매 추출 처리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유해 폐기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힘든 물질은 용매 추출법을 쓰죠. 다음에 활성탄 이용하기에 농도가 너무 높은 물질도 마찬가지. 답은 낮은 휘발성으로 인해서 스트리핑하기가 곤란한 물질도 용매 추출법을 써요. 반면에 답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서 회수성이 낮은 물질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 잘 안 녹는 물질, 다시 말해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은 물질을 우리가 용매 추출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BOD가 15,000mg/L, 염소의 농도가 800ppm인 분뇨를 희석해서 활성설러지법으로 처리한 결과 BOD가 45mg/L, 염소가 40ppm이었다면 활성설러지법의 처리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계통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유입수로 들어오는 BOD의 농도가 15,000mg/L. 자, 그리고 염소의 농도가 800ppm. 자, 유출수로 나가는 BOD의 농도가 45mg/L. 염소의 농도가 40ppm이에요. 그러면 처리 효율은 1- 유입수의 BOD 값에서 유출수의 BOD 값 곱하기 100이에요.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희석 배수치가 있으면 희석 배수치로 곱해요. 희석 배수치는 뭐를 보고 할 수 있느냐? 유입수와 유출수의 염소의 농도가 주어지면 희석 배수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희석 배수치가 주어져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먼저 희석 배수치부터 계산을 합니다. 희석 배수치 P는 자, 유입수의 염소 농도 800ppm에서 자, 800ppm에서 유출수의 염소 농도 40ppm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20이 되는 거죠. 따라서 1- 자, 유입수의 BOD가 15,000, 유출수의 BOD가 45mg/L. 여기에 희석 배수치 20 해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94% 정도.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계산된 값을 보시게 되면 94%.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염소의 농도가 나와 있으면 희석 배수치를 계산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